뉴스프리즘은 대한항공 주주총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상실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주주권 행사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최나리 기자입니다.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사전에 확보한 위임장 등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1999년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가 된 지 20년 만입니다. 자의가 아니라 주주권 행사로 재벌 총수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례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73.84%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주목됐던 조 회장의 연임 안건은 표대결 결과 찬성 64.1%, 반대 35.9%로 나왔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우호 지분을 얻어야 조 회장이 연임할 수 있었는데 조금 못 미친 겁니다. 지분율 11.56%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지분율 20.5%인 외국인을 포함한 소액주주 상당수가 연임안에 등을 돌렸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과 막판에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줄줄이 반대 입장을 낸 것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양호 회장은 주주의 손에 밀려난 첫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조 회장의 한진그룹 회장 직함은 유지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까지 조 회장 일가의 잇따른 일탈적 행위, 이른바 갑질 사태가 있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부터 물컵 투척, 또 각종 폭행 사건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진가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14년이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되돌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년 뒤 이번엔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두 딸에 이어 이번에는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차례입니다. 운전기사와 가정부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조 회장 본인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오너가의 잇따른 일탈 행위에 여론은 들끓었고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향후에 기업 경영자들은 도덕적 이슈뿐만 아니고 경영상 이슈가 생겼을 때 주주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기업 경영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이 결국 오너를 끌어내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주주들의 선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연아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나 그런 오너 일가들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사진의 변화가 있던 경우는 별로 없던 것 같아서. 이런 시민들의 평범한 의문이 오늘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나아가 우리 기업의 제왕적 총수 문화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업 경영 같은 것도 복잡해지고 다분화해 이렇게 변화해 가니까 이것도 역시 아마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전문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한 명의 총수가 이렇게 모든 거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이제 기업에 대한 감시는 더 촘촘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나.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이 잘 사후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빈총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기업과 오너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 단계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이제 기업과 사회의 이목은 국민연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 배경과 또 향후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안 기자, 우선 국민연금의 이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이 의미 자체부터 좀 짚어보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총수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국민연금이 표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요 대기업의 핵심 주주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총수의 결정을 따라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 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주총 안건과 또 수탁자위원회의 결정 안건 등에 대해서는 주총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결권을 미리 공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준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행사의 기준이 됐던 거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 훼손, 그러니까 또 주주권 침해 이력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현재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가 오너 일가의 각종 갑질 논란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결과,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결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정관에 있는 좀 특수한 조항들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여서 다른 기업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 결의 사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66.7% 정도가 돼야지 사내이사 재선이 많이 부결되지 않고 통과가 되는 건데 64.1%를 받아서 한 3%가 못 미치는 그런 포인트 차이로 이번에 재선임이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 선임이 일반 결의 사항이라서 과반수, 즉 50% 이상의 찬성만 받으면 어떤 연임이 가능한 건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발 표결집은 힘을 못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국민연금이 효성과 기아차, 또 현대건설 등 기업들의 주총 안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분율이 미미해서 그대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일단 다음 타겟이 될 기업들 좀 짚어보죠. 네, 올해는 무사히 넘겼다고 해도 오너 리스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총들을 안심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현 회장은 배임과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 논란을 빚은 대림산업도 꼽을 수가 있고요. 예. 이 밖에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포스코와 또 KT 등 기업이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반면 설마 했던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흔들기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손석우 기자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박탈당하게 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은 경영 개입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연금 사회주의를 언급하며 기업 경영권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경영 실적이 악화되거나 최종 형량이 확정되거나 이런 게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발표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서 논란만 야기되고 있고. 한편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자 한진그룹 관련 종목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한항공은 2% 넘게 올랐고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도 최대 4%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추석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이 먹통을 빚으면서 불편 겪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금융당국이 이 전산장애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징계를 위한 제재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송금이 먹통이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IT 부문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에서 검토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재심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인 위니에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어떤 점이 법적으로 저촉되는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수준을 정해야 되고 어떤 법률 위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법률 검토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금감원 IT 검사 결과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재심은 올 상반기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올해 첫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최근 논란을 일으킨 삼성생명에 대해서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윤 원장이 국회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문제와 관련해 종합검사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의 특정 상품만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시연금 역시 검사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을 낸 고객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 종합검사를 놓고서 삼성생명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삼성생명에 대한 보복검사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윤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라면서 즉시연금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늘 계속 관심사인데 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퇴출된 것도 언급이 나왔죠? 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되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진행되는데 시장 투자자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적인 가족사 등 도덕적 잣대로 경영 논리를 따지는 일은 시장 논리에 위배되는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한 후 이행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키움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 그리고 애니밴드 스마트 은행이란 신생업체 등 세 곳이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쟁탈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당초 토스 컨소시엄이 좀 흔들리면서 키움뱅크만 신청을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히려 세 곳이 접수를 했네요. 네, 조금 전 오후 6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키움증권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 그리고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이라는 곳이 신청서를 냈는데요.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신청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 측에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 11번가와 오늘 참여 의사를 밝힌 세븐일레븐, 롯데멤버스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 등 대형 참여사들의 잇단 불참 선언으로 와해 위기에 놓였던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신청 마감 이래 극적으로 주주 구성을 일단락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투자증권과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베스핀 글로벌이 추가로 참여해 컨소시엄 구성을 마쳤습니다. 기존 토스 신한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는 사업협력 형태로 토스뱅크와 다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은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기준은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 및 대주주 구성 계획, 각종 설비 등을 평가합니다. 금융위는 5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필요한 조건을 갖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최대 2개까지 예비인가를 줄 계획이지만 반드시 두 곳을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개사만 인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먼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깜깜이 청문회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신상털기식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1시간 넘게 신경전이 벌어진 후에야 겨우 본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결정을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열렸는데 역시나 날선 질문이 좀 쏟아졌죠. 네, 조동호 후보자가 정부 연구비로 간 해외 출장이 횡령이라는 야당 측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당시 장남과 차남이 유학 중이던 미국에 7번 출장을 갔는데 총 4,800만 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출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근처 자녀 졸업식에 참석은 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조 후보자의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된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모친이 농사를 지어왔다며 투기 목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5G 상용화 이후에도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생산 감축에 들어가면서 그 여파가 중국 한인 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재원과 가족, 부품협력사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중국 현지에서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인타운인 왕징 지역입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인적이 드물고 조용해 번화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지금 사람 많이 줄었어요, 여기. 사람도 없거니 와도 경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다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한국 주재원들, 한국 기업 출장 그런 사람들 상대였기 때문에 베이징 한국인회는 사드 논란 직전에 10만 명에 달했던 베이징 한국 교민 수가 최근 2만 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드 보복, 현대기아차 감축,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까지 삼각 파도가 들이닥친 겁니다. 2017년 사드가 터지고 나서는 거의 곤두박질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매출이 한 40에서 50%가 떨어졌었습니다. 아예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12만 명 상대로 장사를 해도 그리고 임대료, 식자재가 3분의 1 수준이고 순이익률이 50%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지 왜 똑같은 외국인도 중국에 사느냐. 남아서 살아야 하는 이들은 간판과 메뉴판에서 한글을 지웁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한식 목록 대신 중국인 기호에 맞춘 요리 이름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주재원 등 교포를 상대로 한 장사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드림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울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대 기아차나 부품사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경제 공동체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지 베이징 현장 취재한 특별취재팀의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네. 앞서 보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한인 자영업자들 상황이 상당히 어렵군요. 네, 교민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문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뾰족한 수를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수요, 중국 현지인들의 수요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류 열풍이 식고 있고 중국에서도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현지 수요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지 못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예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으로 뿌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사드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중국 내수 경기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같이 갔던 국내 은행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대기아차 같이 우리나라 기업과의 거래에 익숙합니다. 대기업에 등에 업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단순 업무에 치중했는데요. 예. 이젠 홀로 서야 합니다.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이나 투자, 인수합병 등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염두해야 합니다. 네, 그렇겠죠. 특히나 중국 제도가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서 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모든 상황에 열쇠를 쥐고 있는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네, 절치부심한 현대기아차는 가늠자를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상류층 중국인을 타깃으로 상하이에 제네시스 판매법인을 세우고 프리미엄차 시장에서 역전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수소차와 전기차를 앞세워 친환경차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장은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지만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5년 후쯤에 그러한 시장이 열릴 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넉 달 연속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8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넉 달 연속 오른 겁니다. 하지만 지수 수준이 100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는데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가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지수 중 하나인 주택 가격 전망은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83을 기록해 올 들어 3개월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주택 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임금 수준 전망도 4포인트 하락한 116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임금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사장 이하의 임원 직급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연말 정기 인사를 연중 수시 인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사 대우, 이사 그리고 상무는 상무로 통일됩니다. 현대차그룹의 개편된 임원 인사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가 넘는 슈퍼마켓과 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부나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이나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 포장이 허용됩니다. 통계청이 지난 1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3만 3천 명으로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건수도 2만 1,300건에 그쳐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조 원 규모의 산재보험기금을 운용할 업체를 심사한 결과 삼성자산운용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삼성자산운용이 기술평가와 가격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사는 기존의 산재보험기금을 운용했던 만큼 위탁기간이 연장돼 2023년 6월까지 기금을 운용하게 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주간운용사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우조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일주일 만에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 오전까지도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14도, 청주는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 건조를 조금 덜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제주 17도, 광주는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